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튀는 소리가 적막한 심방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김도진의 손끝이 신부 민서윤의 저고리 고름에 닿았을 때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하며 떨렸다. 도진은 그 미세한 거부 반응에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숙인 여인을 내려다보았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이 혼례가 가문의 영달을 위한 거래에 불과했기에 신부의 두려움조차 귀찮은 감정 낭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바깥에서는 잔치를 즐기는 하객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이 방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무덤과도 같았고 도진은 이 지루하고 형식적인 첫날 밤의 의식을 어서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서윤의 떨리는 손을 무시한 채 거칠게 옷고름을 잡아당겼고 매듭이 풀리며 스르르 흘러내리는 비단 옷자락 소리가 정적 속에서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서윤은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이는 단순히 사내에게 몸을 보이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새겨진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맞이하게 될 경멸과 혐오를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준 채 겉옷을 벗겨내자 하얀 속적삼 너머로 가래픈 어깨선이 드러났고 그는 의무감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그녀의 등을 돌려세웠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등 뒤로 그림자를 들이운 순간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며 멈췄다. 그곳에는 매끄러운 살결 대신 척추를 따라 대각선으로 길게 찢어지고 엉겨 붙은 마치 지네가 기어가는 듯한 흉측하고 거대한 흉터가 붉게 솟아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다친 흔적이 아니라 살이 터지고 다시 붙으면서 생긴 기괴한 형상이었기에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뒤로 물러나는 기척을 느낀 서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를 들썩이며 옷자락을 끌어올려 그 추악한 흔적을 가리려 애썼다. 그녀는 평생 이 흉터 때문에 집안에서도 흉물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왔고 이제 지아비가 될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러나 도진은 혐오감 때문에 물러선 것이 아니었는데 그의 시선은 흉터의 끔찍함이 아니라 그 형상이 주는 기시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촛불 아래 붉게 도드라진 그 흉터의 모양, 날카로운 검에 깊이 베어 살이 뒤집힌 후 엉성하게 꿰매져 아문 그 자국은 도진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10년 전 그날의 참혹한 밤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비릿한 피냄새와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살을 파고드는 칼날의 섬뜩한 감촉이 환영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10년 전 도진이 아직 세자 책봉 문제에 휘말려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던 17살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자객들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도진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빗물에 섞여 흐르는 자신의 피를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였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도진의 목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던 순간 어디선가 튀어나온 거짓골을 한 작은 아이가 도진의 몸 위로 몸을 날려 그 칼날을 대신 받아내었다. 안 돼! 라고 외칠 새도 없이 아이의 등에서 선혈이 솟구쳤고 그 충격으로 자객이 주춤하는 사이 호위 무사들이 도착하여 도진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자신을 구하고 쓰러진 그 아이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도진이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하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던 아이의 등에 길게 그어진 끔찍한 검상과 빗물에 씻겨 내려가던 붉은 피뿐이었다. 도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흐릿해진 기억 속의 상처와 지금 서윤의 등에 새겨진 흉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당시 그는 그 아이가 소년인 줄로만 알았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헐렁한 누더기를 걸치고 짧게 자른 머리 때문에 착각했을 뿐 그 가래픈 몸집은 분명 또래의 소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진의 손이 저절로 뻗어나가 떨리는 서윤의 등에 닿으려다 멈칫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 은인이 바로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충격과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인을, 아니 이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만 치부하며 냉대했던 지난 시간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낭자, 아니 부인. 도진의 목소리는 물기가 어린 듯 잠겨 있었고 그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서윤의 등 뒤로 다가갔을 때 서윤은 비로소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살짝 돌렸다. 도진은 떨리는 손끝으로 서윤의 흉터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졌는데 그 손길에는 혐오가 아닌 애틋함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흉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도진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 아팠으나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상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상처, 10년 전 장맛비가 내리던 날 밤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의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물음이었고 그 말에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멈췄던 숨을 토해내듯 거칠게 몰아쉬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진을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기억 속에도 그날 밤은 악몽처럼 하지만 동시에 훈장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남장을 하고 저작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던 시절 우연히 마주친 귀공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던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있어 유일하게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하여 등에는 흉측한 상처가 남았고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비난 속에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숨어 살아야만 했다. 서윤은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그것을 서방님께서 어찌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실을 갈구하는 듯 흔들림 없이 도진을 향하고 있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를 그녀의 등에 가만히 기대었는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흉터 위로 툭 떨어지며 서윤의 살갗을 적셨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이 자신이 가장 냉대하려 했던 아내라는 사실에 운명의 짓궂은 장난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칼을 맞았던 그 아이가 바로 그대였군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내 목숨을 빚진 그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었습니다. 도진의 고백은 참회록과도 같았고 방안을 가득 채우던 정막은 이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서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진의 뜨거운 체온과 눈물에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으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서윤은 쉬이 마음을 열 수 없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겪어온 수모와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고 도진의 눈물이 일시적인 연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빼며 옷깃을 여미었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하며 도진에게 절을 올렸다. 서방님, 저는 흠집 난 그릇과 같습니다. 이 흉터는 저주와도 같아서 가문의 수치가 될 뿐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서윤을 보며 도진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세월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노라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도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흉터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구한 훈장이자
그대의 용기가 새겨진 증표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그대 자신조차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맹세였고, 촛불 아래서 번득이는 그의 눈동자는 10년 전 그를 살리려 했던 소년의 눈빛만큼이나 강렬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는데, 이는 앞으로 두 사람 앞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도진의 어머니인 조마님은 며느리의 병약함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조정에는 여전히 도진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날 밤 합한주는 식어버렸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불씨가 지펴졌다. 도진은 서윤을 침소에 눕히고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는데, 잠든 서윤의 등 뒤에 새겨진 붉은 달과 같은 흉터를 보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너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내가 칼이 되리라. 도진의 다짐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고,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서윤은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도진이 있었고,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문 밖에서 날카로운 기척과 함께 조마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아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기척이 없느냐. 평화는 잠시였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밤새 데워진 방 안의 온기를 식히고 있었으나, 김도진의 마음속에 지펴진 불씨는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창백한 뺨 위로 드리워진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집안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도진은 서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의관을 정제했다. 그가 막 가끈을 매만지고 있을 때 서윤이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고, 그녀는 낯선 천장과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지아비를 보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등 뒤의 통증 때문에 다시금 얼굴을 찌푸렸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축하며 무리하지 마시오.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더 누워 있어도 좋소. 라고 부드럽게 말했으나 서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이불을 걷어냈다. 서윤에게 있어 도진의 이러한 친절은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비밀을 들킨 마당에 그가 베푸는 호의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닙니다, 서방님. 첫날 밤을 치른 새색시가 해가 중천인데 누워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애써 침착한 척했다. 도진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손끝에 닿는 서윤의 팔이 너무나 가냘파서 마치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나서자 마당에 깔린 하얀 서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서늘한 풍경은 앞으로 서윤이 감내해야 할 시집살이의 혹독함을 예고하는 듯하여 도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도진의 어머니인 조마님이 이미 정좌하고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으나 분위기는 찬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조마님은 명문가의 안방마님답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며느리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불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 도진이 혼사 내내 탐탁지 않아 하던 기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특히 도진이 서윤을 챙기는 모습이
유독 애틋함을 단번에 눈치채고 미간을 찌푸렸다. 서윤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자 조마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일어날 것 없다. 내 너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그대로 있거라 라고 차갑게 명했다. 서윤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더욱 조아렸는데 등 뒤에 흉터가 당겨오며 찌릿한 고통을 주었지만 감히 내색할 수 없었다. 조마님은 혀를 차며 네가 비록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나 우리 가문과의 혼약 때문에 받아들였다. 허나 들어올 때부터 내 행색이 파리하고 병색이 짙어 내심 걱정이 많았다. 사지육신이 멀쩡해야 대를 이을 터인데 어찌 저리 부실해서야 라며 노골적으로 며느리의 겉모습을 힐난했다. 도지는 어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꽂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서며 어머님,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은 심성이 곱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라고 변호했다. 아들의 뜻밖의 반응에 조마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네가 언제부터 저 아이를 그리 감쌌느냐? 첫정이라도 든 게냐? 라고 비꼬듯 되물었다. 그날 이후 도진의 태도는 집안 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급변했는데 그는 정무를 보러 관아에 나가서도 틈만 나면 집으로 사람을 보내 서윤의 안부를 묻거나 귀한 약재를 사들여 보내곤 했다. 도진은 10년 전 자신을 구하려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은인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동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했던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떻게든 서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유명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하여 흉터에 좋다는 연고를 구하고 몸을 보하는 탕약을 지어 직접 서윤의 처소로 가져가기도 했다. 그러나 도진의 이러한 정성은 서윤에게 오히려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그녀는 도진이 자신의 흉터를 볼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그를 피하려 애썼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이 잠시 출타한 틈을 타죠. 마님은 서윤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는데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과 바느질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조마님은 서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번 달 안에 친척들에게 보낼 옷감을 다 손질해 놓아야 한다. 내 솜씨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양반과 여식이라면 기본은 갖췄겠지. 오늘 안으로 저 비단에 술을 놓아보거라 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며칠이 걸려도 다 하지 못할 분량이었으나 서윤은 군말 없이 예, 어머님이라고 대답하고 바늘을 잡았다. 그녀는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몸이 약해져 오래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웠으나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과 도진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손끝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저려왔고 등 뒤의 흉터는 마치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구부정한 자세로 몇 시간째 술을 놓다 보니 상처 부위의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조마님은 곁에서 감시하듯 지켜보며 손이 그리 함떠서야 어디에 쓰겠느냐. 정신이 썩어 빠지니 몸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지라며 쉴 새 없이 독서를 퍼부었다. 서윤은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손을 놀렸는데 붉은 핏방울이 하얀 비단 위에 톡 떨어지며 꽃처럼 번져나갔다. 이를 본 조마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런 불길한 것을 보았나. 귀한 비단에 피를 묻히다니 네가 정녕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냐 라며 서윤이 수놓던 비단을 집어 던졌다. 조마님의 고함에 서윤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는데 격한 움직임 때문에 등 뒤에 상처가 기어이 터져버렸는지 옷 위로 축축한 기운이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마님은 멈추지 않고 어디서 저런 병신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겉만 멀쩡하면 뭐하겠느냐
속이 리차 터진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절대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간지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서윤은 그 말들이 자신의 흉터가 아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으나 울음소리를 내면 더 큰 사달이 날까봐 입술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이며 숨죽여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을 구했던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나 그 결과로 남은 흉터가 이토록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시각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던 도진은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성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불길함을 느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조마님의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발을 멈춰 세웠다. 내 등짝에 그 흉측한 것이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하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다 들었다. 그런 몸으로 지아비를 모시겠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징그러워서 어디 손이나 대겠느냐. 도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서윤의 흉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숭고한 희생의 증거를 징그러운 것, 흉측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는데 방 안의 풍경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묻은 비단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윤은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 저고리에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번지고 있었다. 도진은 어머니에 대한 예의도 잊은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서윤을 부축해 일으켰고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조마님을 향해 이글거리는 눈빛을 쏘아붙였다.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 사람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어찌 이리 가혹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짐승의 포효처럼 떨리고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격분한 모습에 조마님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다. 도진은 피 묻은 서윤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미안하오, 내 늦었소.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소 라고 속삭였으나 서윤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놓아 주십시오. 서방님,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자조적인 말은 도진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 도진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어머니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말했다. 이 사람의 흉터는 제 생명입니다. 이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저를 욕보이는 것이며 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에서 그 누구도 설령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부인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것입니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조마님을 뒤로하고 서윤을 안아든 채 방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품에 안린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도진은 서둘러 별채로 향하며 의원을 부르라고 함을 쳤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방에 눕혀진 서윤의 등에서 배어 나오는 피를 닦아내며 도진은 오열했는데 10년 전 빗물에 씻겨 내려가던 그 붉은 피가 다시금 자신의 눈앞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맹세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그녀를 지킬 것이며 그녀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녀를 격리하겠노라고. 하지만 도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집안 내부에 적보다 더 거대하고 사악한 어둠이 10년 전 그를 노렸던 그 그림자가 다시금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한양의 으슥한 기방에서는 은밀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맞은편에 앉은 검은 옷의 자객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
김도진의 처가 10년 전 사라진 그 아이란 말이지. 자객은 고개를 조아리며 예, 대감. 등에 난 흉터가 그 증거라 하옵니다. 그년이 살아있다면 대감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는데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미있군. 죽은 줄 알았던 목격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도진,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수어 주마. 탁자 위에 놓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타올랐고 그것은 마치 서윤과 도진 앞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검은 구름이 달빛을 집어삼킨 그님 밤, 한양의 밤거리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휩쓸고 지나가며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바람은 김도진의 가문 위로 들이운 먹구름이 곧 폭풍우가 되어 몰아칠 것임을 암시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10년 전 도진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려온 정적. 민영파는 이제 조정의 실세가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그는 자신의 과거 치부를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가 도진의 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듯 차가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민영파는 단순히 자객을 보내 목격자를 제거하는 하수를 두는 대신 도진의 가문을 뿌리째 흔들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서윤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서윤에게 도둑이라는 굴레를 씌워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도진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인 청화백자 울룡문 항아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날 아침에 시작되었는데 이 항아리는 왕실에서 하사받은 물건으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품이었기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조마님은 사색이 되어 하인들을 닥달하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평소 서윤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안채의 늙은 상궁이 묘한 눈빛을 교환하며 서윤의 처소를 지목했을 때 이미 비극의 서막은 올라가고 있었다. 마님, 혹시 모르니 별채도 수색해 보시면 어떨지요. 며칠 전부터 새아기 씨의 거동이 수상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상궁의 간사한 혀 눌림에 조마님은 망설임 없이 수색을 명했고 서윤이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거친 손길의 하인들이 그녀의 소박한 장롱과 뒤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이 선물해준 비단옷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보며 모멸감을 느꼈으나 자신이 결백하기에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으며 떨리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녀 하나가 서윤의 이불장 깊숙한 곳에서 지프로 쌓인 묵직한 물건을 꺼내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포장을 뜯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청화백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닙니다. 저는 결코 저 물건을 본 적도 손댄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어머님, 이라고 절규하듯 외쳤으나 조마님의 눈빛은 이미 경멸을 넘어선 사례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네, 인연, 천한 근본을 숨기지 못하고 기어이 도벽을 드러내는구나.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문의 보물에 손을 대어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 하느냐. 조마님의 호통과 함께 날아든 손찌검이 서윤의 뺨을 강타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며 깨진 도자기 파편 위로 손을 짚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조마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하인들에게 멍석을 가져오라 소리쳤고 서윤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그녀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군중 속에 섞여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낯선 하인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 하인은 며칠 전 새로 들어온 사내였는데 서윤은 그의 왼쪽 손목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10년 전 비 오는 날 밤 도진을 찌르려던 자객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독사 문양이었기 때문이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구박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10년 전에 그 악연이 다시금 도진을 노리고 시작된 거대한 음모라는 사실이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결백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다면 저들은 도진에게까지 누명을 씌우거나 더 끔찍한 방법으로 그를 해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피 맺힌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이마를 투섰고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삼키며 차가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도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판단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자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제가 훔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만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거짓 자백이 떨어지자마자 조마님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들었느냐. 2년이 제 입으로 시인했다. 당장 관아에 넘겨라. 아니, 가문의 수친이 소문이 나기 전에 내 손으로 결단을 내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서윤을 결박하고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혔을 때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비참한 운명을 슬퍼하듯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윤은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1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도진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입걸하여 정무를 보던 도진은 온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퇴청 시간이 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말을 달렸다. 빗줄기가 거세지며 시야를 가렸지만 도진은 불길한 예감에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목격한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포승줄에 묶인 서윤이 처량하게 꿇어앉아 있었고 그 주위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멈춰라. 지금 누구 허락으로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라고 사자우를 토해냈고 번개처럼 달려가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하인의 팔을 낚아채어 꺾어버렸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하인이 나뒹굴자 도진은 흙투성이가 된 서윤을 자신의 도포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도진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조마님도 잠시 주춤했으나 곧 이성을 되찾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비켜라, 도진아. 그녀는 도둑이다. 갑오를 훔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려다 자백까지 한 죄인이다. 내 너를 위해 이 독버섯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니 방해하지 마라. 도진은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 서방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버리시고. 서윤의 애원하는 듯한 거짓말을 듣는 순간 도진은 오히려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서윤이 탐욕에 눈이 멀 위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진은 서윤을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어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똑똑히 들으라. 내 부인은 도둑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이 도둑이라면 내 목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 또한 공범일 것이다. 그의 폭탄 선언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도진은 빗속에 널브러진 깨진 도자기 조각과 서윤의 방을 뒤졌던 하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아까 서윤이 보았던 문신 있는 하인에게 머물렀을 때 그 하인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도진의 예리한 눈썰미는 그 찰나의 수상함을 놓치지 않았다. 도진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의 배후에 외부의 개입이 있음을 확신했다. 도지는 마님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가문의 가보가 관련된 일이니 관아에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만약 제 부인이 진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제 손으로 처단하겠습니다. 허나 누군가 부인을 모함하여 가문을 농락하려 한 것이라면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도진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된 조마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도진은 서윤을 안아들고 자신의 침소로 향했다. 방에 들어온 도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힐 새도 없이 서윤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물었다. 왜 거짓말을 했소? 그대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려 했단 말이오? 서윤은 도진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으나 여전히 두려움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그러자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간곡히 말했다. 부인, 10년 전 그날 밤 그대는 내 목숨을 구했소. 그때도 그대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 칼을 맞았지. 지금도 나를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요. 나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오. 제발 나를 믿고 진실을 말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어. 도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서윤의 마음속 빗장이 풀렸고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이 목격한 문신과 10년 전의 기억 그리고 이 함정이 도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자가 다시 왔습니다. 제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자객과 한 패인 자가 집안에 있습니다. 서윤의 말을 듣는 도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민형판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히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안방의 암투인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테러였음을 깨달은 도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는 흥분하는 대신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검을 꺼내 들었고 검집에서 뽑혀 나온 시퍼런 칼날이 촛불 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놈들이 감히 내 안방까지 들어와 덫을 놓다니. 내 기꺼이 그 덫을 찢어 발기고 놈들의 목을 베어주마.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맹세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될 것이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던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오. 밤이 깊어가고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별채에 갇혀있던 문신 있는 하인이 은밀히 담을 넘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도진의 호위 무사들에게 제압당했다. 도진은 피 묻은 하인을 끌고 와 서윤이 보는 앞에서 신문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하인의 입에서 민형판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진의 눈빛은 확신으로 타올랐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도진은 내일 조회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정면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형판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으니 그는 이미 도진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서윤을 마녀로 몰아세울 거짓 증인들과 조작된 증거들을 조정에 뿌려놓은 상태였다. 다가오는 내일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임이 자명했다. 도진은 잠든 서윤의 등 뒤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흉터가 그대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임을 천하에 알리리라. 그의 비장한 결의가 새벽 여명과 함께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형조의 널찍한 마당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고 높이 솟은 태양조차 그 차가운 기운에 눌려 빛을 잃은 듯 흐릿하게 보였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이 중차대한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여는 자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죄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쓴 민서윤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꿇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두려움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고개만은 꼿꼿이 세워 자신의 결백을 무언으로 항변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자이자 조정의 실세인 민형판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부채를 느릿하게 붙이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재판을 주관하는 형조 판서의 개정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육중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형판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손가락질하며 포문을 열었다. 저 여인은 천한 근본을 속이고 명문가에 들어와 가문의 보물을 탐하고 훔친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등 뒤에는 흉측하고 기괴한 흉터가 있어 이는 전생의 죄가 깊거나 귀신이 씌었다는 증거이니 이런 부정한 여인을 집안에 들인 것 자체가 김씨 가문의 수치이자 재앙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민형판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으나 그 내용은 맹독과 같아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서윤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였고 흉터라니 징그러워서 어찌 사나 역시 근본은 속일 수 없어라는 비난들이 서윤의 귓가에 화살처럼 꽂혔다. 서윤은 쏟아지는 모욕에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내었다. 자신의 등 뒤에 새겨진 그 상처가 이토록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구경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곁에 서 있는 지아비 도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도진은 마치 돌로 깎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으나 그의 소매 안에서 꽉 쥐어진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민형판의 궤변이 끝나기를 묵묵히 기다렸는데 그것은 포기해서가 아니라 적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형조판서가 도진을 향해 물었다. 피고 측은 할 말이 있는가? 저 여인의 죄를 인정하는가? 그 순간 도진은 천천히 걸어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도진은 민형판을 쏘아보며 났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묻는 것입니까? 진정 죄를 물어야 할 자는 저 여인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여인을 모함하고 10년 전의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저자 민형판입니다. 도진의 서슬퍼런 일갈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민형판에 부채질하던 손이 멈칫했다. 이놈, 감히 신성한 법정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고관을 모독하려 드느냐. 민형판이 고함을 쳤으나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호했다. 그러자 도진의 부하들이 멍석에 말린 사내 하나를 끌고 들어와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는 바로 지난밤 도진이 잡아들인 문신 있는 자객이었다. 사내는 모진 고문에 초주검이 되어 있었으나 민형판을 보자마자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도진은 사내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려 그곳에 새겨진 독사 문양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보십시오. 이자는 민형판의 사주를 받고 내 집에 잠입하여 갑오를 훔쳐내어 내 처에게 누명을 씌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신, 10년 전 비오는 밤 나를 암살하려 했던 자객의 손목에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진의 폭로에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으나 민형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코웃음을 쳤다. 하, 고작 저런 하찮은 도적놈의 몸에 있는 그림 따위를 증거라고 들이미느냐? 내 놈이 매수하여 거짓 자백을 시킨 것이 뻔하다. 그리고 10년 전 일이라니 망상이 지나치구나. 민형판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며 다시 서윤을 공격했다. 증거도 없는 옛날 이야기는 집어치워라. 중요한 것은
저 여인의 몸에 있는 흉측한 상처다. 여인의 몸에 칼자국이 있다는 것은 정절을 잃었거나 험한 꼴을 당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더러운 몸을 가진 여자가 어찌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고 서윤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등 뒤 흉터는 그녀에게 있어 긍지이자 아픔이었는데 그것이 더러움으로 매도당하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다. 그때였다. 더럽다. 하였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기이하게 갈라지며 울려 퍼졌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관복 고름을 거칠게 풀어헤치더니 상의를 양옆으로 젖혀 탄탄한 가슴팍을 드러내었다. 그 돌발 행동에 형조판서와 구경꾼들이 기겁하며 눈을 가리거나 비명을 질렀으나 도진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 부근에 있는 작은 상처를 가리켰다. 그것은 스스로 칼을 그어 만든 맹세의 흔적이었다. 제 가슴에 이 상처를 보십시오. 이것은 10년 전 죽어가던 저를 살리고 사라진 은인을 찾지 못하면 내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새긴 자책의 흉터입니다. 그리고 도진은 몸을 돌려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감싸 쥐었다. 이 여인의 등에 있는 상처는 10년 전 그 빗속에서 제 목숨을 노리던 자객의 칼날을 저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어 생긴 것입니다. 당시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주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저를 지켜냈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윤의 어깨를 적셨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도진은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끓어오르는 격정을 토해내듯 외쳤다. 이 상처는 흉측한 흉터가 아닙니다. 제 생명을 구한 훈장이여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것을 더럽다고 하는 자, 그 자의 눈과 마음이 썩어 빠진 것입니다. 도진의 절규는 법정을 넘어 구경꾼들의 가슴까지 울렸고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징그러운 흉터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외와 동정으로 바뀌었고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의 뜨거운 고백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평생을 짓눌러왔던 수치심과 고통의 멍해가 도진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등 뒤에 새겨진 붉은 달 모양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숭고한 달빛이 되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당황한 민 형파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저 저놈이 유설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라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 형판을 노려보며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한 통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잡혀온 자객의 품에서 발견된 민 형판의 인장이 찍힌 암살 지령서였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10년 전 세자 책봉을 반대하며 저를 제거하려 했던 자, 그리고 오늘날 입막음을 위해 제 철을 모함한 자, 그 모든 악행의 원흉이 바로 민 형판임을 이 서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진이 서신을 형조판서에게 제출하자 민 형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야. 그건 조작이다. 함정이다. 라고 발버둥쳤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잡혀온 자객 또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살기 위해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10년 전 김도진 나리를 죽이라 명한 것도 이번에 항아리를 훔쳐다 놓으라 시킨 것도 모두 민 대감마님이십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자객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법정은 분노한 군중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충신을 해하려 하다니 능지처참하라. 성난 민심은
민 형판을 향해 돌팔매질이라도 할 기세였다. 형조 판서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민 형판은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이를 모함하고 과거의 살인 미수 혐의까지 드러났으니 당장 하옥하여 국문을 받게 하라. 그리고 김도진의 처민 서유는 무죄이며 그 흉터는 의로움의 상징이니 나라에서 표창함이 마땅하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민 형판의 관복을 벗기고 오랏줄로 묶어 끌고 나갔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환호하는 군중들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도진은 털썩 주저앉은 서윤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제 끝났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도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서름과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도진은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법정을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고난을 이겨낸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축복과 서윤의 등에 새겨진 흉터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관아문을 나서자 도진의 어머니인 조마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 며느리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은인을 모질게 구박했다는 죄책감에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조마님은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두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 눈이 멀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이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 다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세 사람을 비추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고 서윤의 등 뒤에 남은 흉터는 햇빛을 받아 마치 붉은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피워낸 연꽃과도 같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봄은 그 어느 해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김도진의 가문을 비추고 있었는데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을 뚫고 올라온 새싹들이 연두빛 생명력을 뽐내며 살랑이는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고 있었다. 지난날의 모함과 오해 그리고 피비린내 나던 법정의 다툼은 마치 꿈결처럼 멀어지고 집안 곳곳에는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만이 감돌아 하인들의 발걸음조차 한결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특히 안채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바느질을 하는 민서윤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그늘이 걷히고 복사꽃 같은 화사한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죄인도 흉물스러운 흉터를 가진 천덕꾸러기도 아닌 이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이자 도진의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조차 그녀의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려왔고 서윤은 바늘을 잠시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안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시어머니 조마님이 탕약 그릇을 받쳐들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서슬퍼런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애로움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조마님은 서윤이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손을 내저으며 만류했고 앉거라 새아가. 몸도 성취하는데 무리해서 일어날 것 없다. 내 귀한 약재를 구해 직접 다려왔으니 식기 전에 들거라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이런 변화가 아직도 꿈만 같아 얼떨떨한 표정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는데 조마님은 그런 며느리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다시 한번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내 너의 그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소금을 뿌렸으니 죽어서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고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조마님의 진심 어린 당부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여인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화해의 정이 깊게 흐르고 있었다. 도지는 관아의 업무를 평소보다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대문을 들어서며 마주하는 집안의 평온한 풍경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안채 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루에 앉아 있는 서윤을 발견하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곤 했다. 부인, 오늘은 별일 없었소? 혹여 어머님께서 또 불편하게 하신 것은 아니오? 도진의 걱정, 어린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직접 약까지 다려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서방님 덕분에 저는 과분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수줍게 웃었다. 도진은 서윤의 건강해진 혈색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애틋한 사랑이 뚝뚝 묻어났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서윤을 이끌고 후원의 정자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만개한 매화나무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진은 미리 준비해둔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서윤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는데 술잔에 비친 달그림자가 일렁이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회상하게 만들었다. 부인,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오?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 골목에서 그대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도 이 아름다운 밤도 없었을 것이오. 도진의 회상에 서윤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의 통증은 제 몸의 흉터로 남았지만 그 덕분에 서방님을 다시 만나고 평생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저는 그 상처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서윤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싸 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밤은 달이 참으로 밝소. 허나 저 하늘의 달보다 내 눈에는 부인의 등 뒤에 뜬 달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오. 그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피하지 않고 도진의 품에 몸을 기댔다. 도진은 천천히 서윤의 저고리 고름을 풀고 어깨를 드러내어 등 뒤에 길게 뻗은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흉터의 결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도진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감사의 파도가 일렁였고 그는 그 흉터 위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에 대한 숭배이자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맹세였다. 서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진의 뜨거운 입술과 숨결에 전율하며 눈을 감았고 그녀의 흉터는 비로소 사랑으로 치유되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김도진의 집안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서윤은 건강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고왔는데 가끔 서윤의 등 뒤 흉터를 보며 어머니, 이 자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서윤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이것은 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용기의 표식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흉터의 진짜 모습이란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아버지의 끄덕임 속에서 그 상처가 아주 소중한 것임을 막연하게나마 깨닫곤 했다. 민영판의 몰락 이후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도진은
청렴 결백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는 정사를 돌보는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서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로 불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가끔 조정의 연회에 참석할 때면 서윤은 화려한 장신구 대신 단아한 차림으로 도진의 곁을 지켰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 있는 흉터를 더 이상 흉측하다고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에 얽힌 사연이 전설처럼 퍼져나가 서윤은 남편을 구한 연려, 흉터마저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왕실에서도 그녀의 품행을 높이사 정경 부인의 봉작을 내리며 그 덕을 기리기도 했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서윤의 승리이자 진실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다. 어느 늦가을 밤 도진과 서윤은 늙어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캔마루에 앉아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도진은 거칠어진 서윤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서윤은 그런 도진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부인, 우리 함께한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려. 그 험난했던 시절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백발이 성성해지다니. 도진의 회한 섞인 말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서방님과 함께였기에 그 모든 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서방님이 계셨기에 견딜 수 있었고 기쁨과 행복은 서방님과 나누었기에 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았고 그들 주위로는 고요한 가을 바람이 머물다 지나갔다. 도진은 문득 서윤의 등을 감싸 안으며 평생을 함께 해온 그 흉터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이 흉터는 마치 우리 인생의 지도와도 같소. 구불구불하고 험난했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닿게 해준 길 말이오. 만약 그날 밤 그대가 나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흉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오. 도진의 말에 서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삶을 원하지만 상처가 아물어 생긴 흉터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 등 뒤에 이 붉은 달은 저를 아프게도 했지만 결국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 서방님께로 인도해준 등불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달빛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만물을 어루만지듯 서윤의 등 뒤, 옷 속에 감춰진 흉터 위에도 내려앉고 있었다. 10년 전에 비극으로 시작되어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던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한 남자의 변치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문양이자 가문을 지켜낸 수호의 상징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도진과 서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합쳐져 길게 드리워졌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흠집 없는 옥이 귀하다 말하지만 깨지고 다시 붙여진 그릇이 더 단단하고 기품 있는 법이다. 서윤의 흉터는 단순한 살의 찢김이 아니라 운명의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피워낸 붉은 연꽃과도 같았으니 그 향기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김씨 가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지켜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등 뒤에 붉은 달을 품은 여인 민서윤과 그녀를 생명처럼 사랑한 사내 김도진의 이야기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속삭여주고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온 세상이 잠든 시간,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결코 놓아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등 뒤에 새겨진 붉은 달 이야기는 여기서 그 막을 내린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
김도진의 저택마당에는 붉은 청사초롱이 화려하게 내걸리고 흥겨운 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은 도진과 서윤의 아들 김선우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20년 전 도진과 서윤의 적막하고 차가웠던 혼례식 풍경과는 사뭇 다른 축복과 온기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집안의 안주인이 된 서윤은 고운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으나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온화하고 기품이 넘쳐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안채 깊숙한 곳 서윤은 잠시 소란스러운 잔치 마당을 뒤로하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는데 그의 관자놀이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세월이 빚어낸 중후한 멋과 아내를 향한 다정한 눈빛만은 여전했다. 도진은 서윤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며 거울 속에 아내와 눈을 맞추었다. 부인, 오늘따라 유독 곱구려. 마치 20년 전 그대가 내게 처음 왔던 그날처럼 말이오. 도진의 칭찬에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놀리지 마십시오, 서방님. 이제는 주름진 할머니가 다 되었는걸요. 그날의 저는 두려움에 떨던 어린 신부였지만 오늘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대의 주름 하나하나는 우리가 함께 이겨낸 세월의 기록이자 그대의 등 뒤에 있는 붉은 달과 함께 우리 가문을 지켜온 훈장이 아니오. 도진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20년 전 흉측한 흉터라며 손가락질받던 그 상처는 이제 가문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김씨 가문의 안주인을 등에 붉은 달을 품은 보살이라 칭송했고 그녀의 덕망은 한양바닥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서방님 덕분입니다. 저를 흉터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신 서방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새신랑이 될 선우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있었다. 선우는 아버지를 닮아 훤칠한 키와 강인한 인상을 지녔으나 어머니를 닮아 속정 깊고 섬세한 성품을 지닌 청년이었다. 혼례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하던 선우에게 도진이 다가왔다. 선우야, 무엇이 그리 걱정되느냐? 천하를 호령할 기세는 어디 가고 갓쓴 새님처럼 떨고 있느냐? 아버지의 농담에도 선우는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아버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아버님처럼 훌륭한 지아비가 될 수 있을지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흉터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혹여 제 실수로 정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도진은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었다. 이 녀석아, 나도 처음부터 훌륭한 지아비는 아니었다. 내 어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차갑게 대했으며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었다. 내가 네 어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희생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였다. 도진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랑은 상대방의 완벽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곳, 감추고 싶은 흉터까지도 기꺼이 입 맞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네가 네 어미를 존경하듯 네 부인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아비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 선우의 눈빛이 흔들리며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혼례식은 성대하고 아름다웠다.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선우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눈시울을 붉혔고
도진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새 며느리는 인품이 훌륭한 가문의 여식으로 서윤의 명성을 익히 들어 존경해 오던 터였다. 패백을 올리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서윤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어머님, 세상 사람들이 어머님의 덕망과 지혜를 칭송합니다. 저 또한 어머님을 본받아 서방님을 잘 모시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겠습니다. 서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나를 본받을 것 없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거라. 부부란 그런 것이란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 조마님이 서윤에게 탕약을 건네주며 화해했던 그 따스한 봄날을 떠올리게 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도진과 서윤은 후원의 정자에 올라 술잔을 기울였다. 하늘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정원 가득한 매화 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도진은 술잔을 들어 달을 향해 건배를 청했다. 이 달빛이 참으로 밝소.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당신 등 뒤의 달이 더 사무치게 아름답소. 서윤은 피식 웃으며 서방님도 참 그 농담은 늙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타박했으나 그녀의 볼은 소녀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고 이제는 희미해진 등 뒤의 흉터 위를 옷 위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부인, 다음 생에도 나와 인연을 맺어주겠소? 그때는 내가 먼저 그대를 알아보고 그대가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칼을 막아내겠소. 그대 몸에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고운 비단길만 걷게 해주겠소. 도진의 고백에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요, 서방님. 다음 생에도 저는 기꺼이 서방님을 위해 몸을 던질 것입니다. 흉터가 생긴다 한들 그것이 서방님을 살리는 길이라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리할 것입니다. 이 흉터가 있었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고 달빛은 그들의 백발 위에 은가루처럼 내려앉아 반짝였다. 저 멀리 신방에서는 선우와 새색시의 다정한 그림자가 창호지문에 비치고 있었다. 도진과 서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지켜낸 사랑의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도진의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지는 가훈이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한 증거인이라는 말이었다. 서윤의 등 뒤에 새겨진 붉은 달은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는 영원한 등불로 남아 김씨 가문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빛나게 되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밤. 노부부의 맞잡은 두 손은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 단단해 보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흘러 후세의 연인들에게 전설처럼 속삭여질 것이다. 등 뒤에 새겨진 붉은 달.